서버 주소를 알려줘. 그렇지 않으면 네 뱃속의 아이가 이 연기를 먼저 마시게 될 거야. 민준. 연기가 목까지 차오르는 창고 안에서 서유는 결박된 손목의 감각을 잃어가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였다고 믿었던 이 결혼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사연이기에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사무소 안에서 그 말은 서윤의 귓속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담보로 아버지를 구할 텐가. 사무소 곳곳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면 위에, 책상 서랍 위에, 심지어 아버지가 30년간 아끼던 제도판 모서리에도 서윤은 그 붉은 색깔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빚의 총액은 100억. 숫자 자체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눈앞의 딱지들은 너무도 선명하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 사무소는 한때 업계에서 이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책상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도면 구경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수주가 끊기고 하청업체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동업자의 배임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뒤집어 쓴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구속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침묵을 거절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대며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태성 로보틱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박힌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태성그룹의 셋째 아들 강도진과 결혼할 것. 서윤은 강도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도진은 3년 전 의문의 사고를 당한 이후 지능이 7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결혼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수발을 드는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강 회장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가전제품 사양을 설명하듯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한때 그토록 반듯하던 어깨가 무너져 있었고 눈빛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유리에 손을 짚은 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미소였지만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하객도 예식도 간소했습니다. 태성그룹 측은 조용한 가족 행사를 원했고 서윤은 그 조건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입으면서도 부케를 받아들면서도 서윤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단상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채 고개를 살짝 갸웃하고 있는 그의 얼굴엔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도진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알록달록한 사탕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내내 서윤은 눈앞의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도진은 주례 목사의 말을 따라 하지 못할 때마다 수행원에게 귀옛말을 들으며
따라 읽었고 반지를 끼우는 순간엔 자신의 손가락을 신기한 듯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라고 의심할 여지조차 없을 만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의 눈이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서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아이처럼 맑고 흐릿하던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빛이 반사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하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빗소리가 점점 강해지는 밤, 서윤은 화려한 감옥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택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관 너머로 펼쳐진 공간은 서윤이 지금껏 설계 도면으로만 보아온 고급주거 공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높은 층고, 통유리로 들어오는 도심의 야경, 절제된 소재와 조명,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눈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대신 천천히 출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계약서의 이행 장소였으니까. 도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행원이 어딘가에서 커다란 상자를 가져오자 도진은 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밀한 기계 부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모터, 기어, 회로 기판의 조각들. 도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부품들은 제각각이었고 도진의 손가락은 그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한 건 도진의 손 움직임이 생각보다 너무 정확하고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조립의 순서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순서가 있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도진의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발소리를 죽이며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건 잠꼬대였습니다. 도진은 깊이 잠든 채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처음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귀를 기울이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큐비트 중첩 상태 초기화, 오류 정정 코드 레이어 3재 구성, 노이즈 임계값 0.003. 사서 경력이 있던 서윤은 단어의 맥락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양자 컴퓨팅 관련 용어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입문 수준이 아닌 현장 개발자들이 쓸 법한 고도의 기술 언어였습니다. 7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진과 함께 블록을 쌓았습니다. 도진이 좋아하는 파란 블록을 먼저 건네주며 웃었고 도진은 그 블록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했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보고 서윤은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블록으로 만들어진 건 어설픈 집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안테나를 닮은 정교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밤마다 잠꼬대로 읊조리는 단어들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때로는 3시까지 문 앞에 서서 들리는 소리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단어들을 도서관에서 찾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건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강도진. 사고 이전에 그는 세계가 주목하던 AI 개발자였습니다. 차세대 양자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설계한 천재라는 말이
학계에 돌았고 30이 되기 전에 특허만 12개를 보유했습니다. 태성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연구소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두부를 다쳤고 그 이후로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덮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직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정을 넘어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를 구사했을 사람이 지금은 파란 블록을 먼저 달라고 손을 내미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전, 도진이 갑자기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끌려간 곳은 저택 뒷마당이었습니다. 도진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들이 교차하고 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서윤은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회로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밀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회로도가 마당 흙바닥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서윤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마치 멋진 그림을 완성한 어린아이처럼. 서윤은 그 눈을 마주보며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병원 정기검진에서였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 초기 몇 차례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어느 것도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이 상황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결과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접어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날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었고 뱃속의 아이는 그 거래 안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앞에 낯선 차가 멈추었습니다. 내린 사람은 서윤이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날렵한 인상에 흰 정장을 입은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태연하게 도진을 찾았습니다. 수행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이 선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안이었습니다. 도진의 전 약혼녀이자 현재 라이벌 기업인 한성테크의 이사. 나중에 수행원에게 들은 설명이었지만 서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미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거실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는 아이처럼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자신의 퍼즐 조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안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치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민인지 경멸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빛이었습니다. 지안이 돌아가면서 서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는 손으로 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사흘 뒤 서윤은 지안이 지정한 카페에 나갔습니다.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알아야 한다는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앉기를 기다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진이 가진 차세대 AI 핵심 기술에는 보안 코드가 있으며 그 코드는 도진의 기억 어딘가에 암호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의 가치는
태성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은 서윤의 시선을 받으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도진은 바보인 척 연기하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으며 도진은 자신을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서윤의 곁에서 순진하게 블록을 쌓던 그 사람이 실은 냉혹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천재라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걸어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지안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 자신도 이미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잠꼬대로 웃던 양자 코드, 망설임 없이 조립되던 부품들, 흙바닥에 그려진 정밀한 회로도. 하지만 그것이 지안의 말처럼 연기라고 단정하기엔 도진의 눈빛이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도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의 말로는 서윤이 나간 뒤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보자 환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노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택 뒷마당에서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꽃을 받아들며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인지 진심인지 연기인지 본능인지 서윤에게는 아직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노란 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태성그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룹 내 압박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택 수행원 중 2명이 하루 사이에 교체되었고 서윤이 사용하던 개인 차량의 기사가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강 회장 측에서 오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그런 일이 5번 반복되자 서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태성그룹 내에는 도진을 지우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서윤이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은 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서윤을 단독으로 만나자고 연락해온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의 법적 후견인 지위를 강 회장에서 다른 인물로 이전하는 동의서였습니다. 서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절차상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서윤은 서류를 훑으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후견인이 바뀌면 도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외부로 넘어갑니다. 그건 도진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서윤은 한동안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직 아무 신호도 오지 않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을 맞추며 자신을 올려다보던 도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무렵 지안의 접촉도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안은 이제 카페 대신 서윤의 동선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마트 주차장, 병원 복도, 심지어 아버지 사무소 인근 골목까지. 그녀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도진의 보안 코드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그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태성그룹이 어떤 타격을 입는지, 그 코드를 손에 넣으면 도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서윤은 매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말들은 귓속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도진이 서윤의 방에 들어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앉아서 도진은 서윤이 손을 거두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수첩을 꺼내 그동안 기록한 잠꼬대 단어들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순서를 가진 문장처럼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이어지면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는 일련의 명령어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수첩을 덮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잠속에서도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내 익명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아버지가 위험해집니다. 서윤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미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거래로 시작되었든 아니든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도진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 그 두 가지만큼은 서윤의 손이 닿는 한 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서윤에게 그 결심을 지킬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납치는 일상적인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회복 중인 사무소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골목 안으로 유도되더니 앞뒤로 다른 차량이 막아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 제지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서윤은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낯선 공간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가리고 한참을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어딘가 외진 건물의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와 녹슨 철제 선반들,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서윤은 결박된 손목의 감각을 느끼며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장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기능적인 표정으로 서윤 앞에 서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진의 비밀 서버 주소. 그것을 넘기면 서윤과 아이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서윤의 대답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고를 나갔고 잠시 뒤 창고 안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화염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기가 공간을 채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끝내버리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결박을 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바닥에 낮게 자세를 낮추며 서윤은 최대한 공기를 찾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창문의 위치, 문의 방향,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 탈출 가능성을 계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고요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도진. 그 이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것이 두려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래로 맺은 관계였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매개였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란 블록을 먼저 건네주던 손, 마당, 흙 위에 그려진 회로도 아무 말 없이 손등 위에 얹히던 따뜻한 손. 서윤은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연기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윤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감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진의 이름을 입안에서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의 보안 패널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삑,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빛이 깜빡였습니다. 서윤은 흐려가는 시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해킹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연기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안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알던 도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처럼 어깨를 둥글게 말고 걷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막힘없이 직선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차갑고 냉철한 그러나 단 한 곳만을 향하고 있는 눈빛. 도진은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결박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을 일으켜 세운 뒤 한 팔로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곁에 있겠다고 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팔이 자신을 감싼 힘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안에 끝났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그동안 숨겨두었던 개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각조각 분산 저장해 두었던 증거 파일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였습니다. 지안이 3년 전 연구소 폭발 사고를 조작한 정황, 태성그룹 내 특정 이사진이 도진을 제거하고 기술을 탈취하려 한 내부 문서, 그리고 서윤에 대한 위협과 납치를 지시한 지시 기록. 도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속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해당 파일들은 금융감독원, 검찰,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세계의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진이 화면을 바라보는 옆모습은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행원에게 장난감을 받으며 웃던 사람도 아니었고 마당 흙 위에 회로도를 그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전혀 다른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진짜 얼굴. 전송 완료 표시가 화면에 떴을 때 도진은 처음으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한 시간은 연구소 폭발이 자신을 노리고 만들어진 것임을 직감했던 그날부터 도진은 기억 상실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기술 코드를 분산시키고 증거를 모으는데 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수행원도 심지어 강 회장도 서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잠꼬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도진이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작은 연필 소리를 도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나 음모가 아닌 진짜 궁금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도진은 말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방식이 그동안 만난 누구와도 달랐다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안은 구속되었습니다. 태성그룹 내 반대 세력 이사 2명도 같은 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회장은 사태가 수습된 뒤 처음으로 서윤에게 직접 연락해왔고 오랜 침묵 끝에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수고했다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서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혐의는 재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동업자 배임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졌고 설계사무소는 천천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어느 오후 복구된 사무소 마당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꺼낸 도면 위에 천천히 선을 긋고 있었고 서윤은 그 옆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도진은 마당 한쪽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작고 따뜻했으며 도진의 팔 안에서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지성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안에는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딱 잘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서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감춰두었다가 처음으로 꺼낸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서윤은 도면에서 눈을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그 밤과 햇빛이 마당 가득한 이 오후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연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오후만큼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소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둘이 도면을 펼쳐놓고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고 오래된 제도판 위에는 새 프로젝트의 스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하게 끌리던 발이 아니라 땅을 짚는 발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볼 때마다 말없이 커피를 한 잔 더 끓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도진이 직접 지었습니다. 서윤이 이름 후보를 몇 가지 적어 건네자 도진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펜을 들어 여백에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도윤, 길을 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인지는 스스로 찾아가면 된다고 그 말을 덧붙이는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접어 지갑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들을 넣어두는 자리에 도진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숨겨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끝난 자리에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서윤은 매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서재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새벽 시간을 연구에 쓰는 버릇이 있었고 서윤이 눈을 뜨고 나올 때쯤이면 책상 위에 논문이 두세 개씩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부엌에는 따뜻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요리를 잘한다는 사실은 서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소 독립기간에 혼자 해결했다는 말이 전부였지만 서윤은 그 말 뒤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3년. 혼자 먹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버텼던 3년. 서윤은 그 시간을 함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에 마주 앉아 같이 먹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윤이는 두 사람을 닮았습니다. 눈은 도진을 닮아 깊었고 표정은 서윤을 닮아 솔직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몸으로 표현했고 기분이 좋을 때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도진은 아이를 안을 때면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크고 정밀한 손이 아이 하나 앞에서 가장 작은 움직임을 택하는 모습을 서윤은 멀리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곤 했습니다. 오래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종류의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윤은 도진의 서재 앞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도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위에 도윤이가 앉아 있었고 도진은 한 손으로 아이를 받치면서 다른 손으로 논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논문 페이지를 손으로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입에 가져가려다 아버지에게 살짝 제지당하면서도 꼬물꼬물 움직였습니다. 도진은 그 와중에 논문 내용을 아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알아들을 리 없는 내용을 마치 자장가처럼. 서윤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오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조용히 재편되었습니다. 도진은 그룹 복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과의 긴 면담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대신 독립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함께하겠다는 연구원들이 예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도진이 3년 전에 설계했다가 묻혀버린 아키텍처가 공개되었을 때 학계의 반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멈춰두었던 인테리어 설계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개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사무소의 내부 리모델링을 도우면서였습니다. 오래된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꾸고 동선을 새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손이 많이 갔습니다. 완성되던 날 아버지는 사무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되던 어느 주말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도진, 서윤, 도윤이 그리고 아버지.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 도윤이가 나뭇잎을 잡으려 버둥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고 도진은 그 웃음소리에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기엔 너무 조용하고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대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그 오후를 온전히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는 카시트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수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이 운전을 하는 동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도로를 달리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올 것이고 도진의 연구소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아버지의 사무소도 다시 흔들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도윤이가 자라면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두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고 서윤 자신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로 시작된 밤이 있었습니다. 붉은 딱지가 붙은 도면들, 강 회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처음 보는 남자가 건네던 알록달록한 사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차 안으로, 이 조용한 저녁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전부 진짜였습니다. 도진이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핸들에서 한 손을 내려 서윤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그 손은 다시 핸들 위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끌어올리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소의 진정한 의미를 상상해 보면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